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누구나 카피라이터, 생각이 글이 되는 과정 생중계, 카피라이터 정철 지음 허밍버드에서 펴낸 책입니다. 머릿말, 누구나엔 당신도 포함됩니다. 나는 프리랜서입니다. 1인 광고 회사입니다. 혼자 있으니 혼자 해야 합니다. 컨셉도 내가 잡고 카피도 내가 쓰고 일을 광고주에 제안하는 일도 내가 해야 합니다. 광고주 만나 자존심 다치는 일도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부실한 조사, 여러 사람 머리를 섞지 않은 컨셉, 회의실을 거치지 않고 완성되는 카피, 광고주를 모시는 누추한 기술, 이 모든 것이 한계입니다. 누군가 내게 카피를 주문하면 나는 이런 내 한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광고회사의 그 광활한 서비스를 포기하는 조금은 수상한 사람들이 내 광고주가 되는 셈입니다. 수상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겠죠. 내 가격이 유난히 저렴하다거나 광고회사가 그들을 무시한다거나 광고회사를 등 뒤에 두고 추가로 내 카피를 받고 싶다거나 광고회사라는 게 있다는 걸 아예 모른다거나 아니면 몇 안 되겠지만 내 카피를 이유 없이 좋아한다거나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밥 먹고 살 만큼은 카피를 쓰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일을 하니? 누가 물으면 나는 딱 한마디로 답합니다. 열심히. 상대가 피식 웃으면 나는 농담이 아니라고 열심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정색하며 말합니다. 열심히가 없으면 내 이름 걸고 수십 년 같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거듭 추궁하면 세 마디로 대답합니다. 생각도 나 홀로, 생산도 나 홀로, 배달도 나 홀로. 이게 내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생각과 생산과 배달은 내 공책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물론 공책은 종이 형태로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PC 속 한글 파일도 늠름한 내 공책입니다. 기억의 공책도 있죠. 굳이 글자 형태로 변환할 필요가 없는 생각은 머릿속 기억의 공책에 보관합니다. 그때그때 내 생각을 저장하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또한 충직한 기억의 공책입니다. 이 책은 그것들을 죄다 꺼내어 주르르 펼쳐 보이는 책입니다. 어떻게 내게 일이 오는지, 어떻게 일의 실마리를 잡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카피를 생산하는지,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이를 광고주에게 제안하는지, 이 모든 걸 낱낱이 생중계하는 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내가 낳은 녀석들의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는 책입니다. 몇 년 전 카피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나는 그 책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카피라이팅 책이라 스스로 규정했습니다. 내가 배운 또는 알게 된 카피 쓰는 요령은 그 책에 다 눌러 담았습니다. 카피 잘 쓰고 싶은 분, 짧은 글로 사람 마음을 훔치고 싶은 분은 카피책을 먼저 손에 쥐십시오. 카피책을 읽었다면 다음은 이 책입니다. 카피책이 카피라이터의 손끝에 집중한 책이라면 이 책은 한 걸음 물러나 카피라이터가 일하는 풍경을 통째로 구경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쓰세요 하는 결론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결론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즐기는 책입니다. 카피 한 줄을 훔치는 책이 아니라 생각 덩어리를 훔치는 책입니다. 카피책은 미시 카피라이팅, 이 책은 거시 카피라이팅,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카피 한 줄이 물고기 한 마리라면 이 책엔 믿기 잘 쓰는 비법 같은 건 없습니다. 없으니 건지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책 위에 누워 카피라는 바다를 항해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책의 흐름에, 물결에, 풍랑에 몸을 맡기면 분명 물고기들의 입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만선을 기원합니다. 생중계를 시청하기 전에 경직된 목과 어깨도 풀고 잡다한 것들로 꽉 찬 머리도 훌훌 비워 생중계를 잘 받아먹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준비 운동 같은 장입니다. 책 앞에 너무 가까이 달려들지 마시고 조금은 느슨한 자세로 읽어주십시오. 1. 생각. 이 책은 생각이 글이 되는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뭘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당신이 생각하는 생각은 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 생각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어떻게 생겨먹은 생각인지 먼저 밝히고 중계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이 중계방송의 아나운서이자 해설사이자 책임 PD인 나는 글 쓰는 행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머릿속 생각을 30cm 이동시켜 종이 위에 툭 내려놓는 일. 생각이 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종이로 이동할 때 뒤틀리거나 분실되는 사고만 없다면 누구나 괜찮은 글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어디 있을까요? 머릿속에 생각이 있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그것을 쏙 뽑아 종이 위에 툭 내려놓는 일만큼 쉬운 일은 없겠죠. 1, 2분이면 누구나 쓱싹 글을 써내겠죠. 세상 연필 공장, 종이 공장, 지우개 공장은 오래전 문을 닫았겠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엔 생각이라는 녀석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괜찮은 생각은 거의 한 톨도 없습니다. 생각의 씨앗이 군데군데 흩어져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장 글이 될 만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머릿속 생각을 종이 위로 이동시키라고 말합니다. 이 모순은 뭘까요? 생각은 찾는 것입니다. 꺼내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머리를 때리고 비틀고 꼬집어 어렵게 받아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협박도 하고 고문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머리를 못살게 굴어야 합니다. 그 난리를 쳐야 비로소 생각이라는 녀석이 배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녀석 멱살을 잡고 종이 위로 데려가면 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 생각이라 칭한 것은 때리고 비틀고 꼬집는 노동으로 생산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땀과 시간을 쏟아부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를 쥐어짜지 않으면 생각은 없습니다. 때리고 비틀고 꼬집는 이 무자비한 과정을 우리는 싱크라는 점잖은 말로 표현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표현입니다. 시민을 때려 눕힌 조폭이 꽃 들고 병문안 가는 것만큼. 책을 읽으며 저 사람 머리에 있는 생각이 왜 내 머리엔 없을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어디 구석에 숨어있는 건 아닐까? 뒤지지도 마십시오.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리고 비틀고 꼬집는 폭력이 없으면 생각은 없습니다. 글도 없습니다. 머리를 때리고 비틀고 꼬집을 때 나는 두 녀석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망치나 도끼 같은 연장은 아닙니다. 하나는 영감, 또 하나는 과학입니다. 어려운 말들입니다. 사전은 영감과 과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감, 신의 계시를 받은 듯 머리에 번뜩이는 착상이나 자극. 과학,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개통적으로 연구하는 활동. 기능도 성질도 생김새도 다 다른 녀석들입니다. 어쩌면 상극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두 녀석이 내 곁에 나란히 서서 지극정성으로 나를 돕지 않으면 생각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녀석들을 객관적으로, 개통적으로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내게 그런 과학적인 사고 능력은 없습니다. 수십 년 머리에 폭력을 행사했더니 머리가 실토한 결론입니다. 김 작가는 영감이 생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과학이 생각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하나에 완전히 기대는 건 지나친 모험이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나는 모험을 즐기지 않습니다. 본 방송이 시작되면 영감과 과학이 뻔질나게 등장할 것입니다. 맹렬하게 활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녀석을 미리 만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 합니다. 슬기로운 시청자는 출연자, 프로필 정도는 확인하고 화면 앞에 앉습니다. 2. 대화. 어제 꿈을 꿨는데 노스트라다무스를 만났어. 길가 벤치에 앉아있더라. 그 양반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건 어떻게 알았는데? 그냥 알았어.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거. 노숙자였을 거야. 에헤이, 느낌이 달랐다니까. 눈매도 깊었고. 그래서 뭘 했는데? 말은 걸어봤어? 사인을 부탁했지. 독특했어. 숫자 6개를 드르륵 써주는 거야. 너 지금 그게 로또 번호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뭐겠어? 그 사람 예언가잖아. 설마 자기 여권 번호를 드르륵 썼겠어? 넌 이런 태도가 문제야. 맨날 얻어 걸리는 유행을 바라니까 꿈에서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인을 받는 거야. 그러는 너는 어떻게 다른데? 로또를 바란다면 로또에 풍덩 뛰어들어야지. 치밀하게 치열하게 연구를 해야지. 지난 10년치 로또 1등 번호 싹 쓸어다 벽에 붙이고 가로 세로 분석을 해야지. 짝수가 많은지 홀수가 많은지 날씨와 로또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진보 정권에서 어떤 숫자가 자주 당첨되는지 구할 수만 있다면 당첨자 사진도 오밀조밀 오려 붙이고 연구한다고 연구가 돼? 분석한다고 분석이 돼? 난 확률이나 통계에 죽어라 목매는 너의 그 맹신이 오히려 우스워. 맹신이 아니라 과학이지. 핵심에 가까워지려는 태도. 아니, 이젠 연구도 분석도 네가 가까이 다가서면 피곤해할걸.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걸 내리고 싶어 할지도 몰라. 그래서 뭐, 과학보다 영감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은 내 들어봤지만 영감이 먼저라는 말은 귓등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영감이 곧 사람이야. 늑대의 영감, 갈매기의 영감 이런 말은 없잖아. 신이 사람에게만 허락한 우월한 생각이 영감이라고. 우월이라는 말은 그렇게 아무데나 함부로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야. 0.1mm 우월, 0.1g 우월 이렇게 계량할 수 있어야 우월이고 차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우월이지. 우월한 느낌? 그런 건 말이 안 돼. 그건 우월이 아니라 우울이지. 너랑 이런 말 섞고 있는 내가 우울해지려 한다. 밀리 타령, 그램 타령, 지겹다. 지겨워도 들어야 해. 이젠 과학의 시대야. 요즘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인공지능이 맹활약한다는 얘기 못 들었어? 영감은 늙었어. 이미 수명이 다했어. 늙었어. 수명이 다했어 라고 말하면 안 되지.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 남았어.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 우월한 과학님께서 왜 오늘은 비과학적인 용어를 쓰실까?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논리가 부실할 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그 습관, 여전해. 습관은 늙지도 않네.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잘못을 인정 않고 말꼬리라 우기는 그 관성, 여전해. 관성은 지치지도 않네. 됐어, 그만하자. 그래, 너랑 이런 얘기 시간 낭비지. 너는 네 갈 길 가. 너도 네 갈 길 가. 영감도 생각을 생산합니다. 과학도 생각을 생산합니다. 둘 다 위대한 생각 생산자이자 제공자입니다. 그런데 둘의 대화를 들으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둘은 영원히 친해질 수 없는 걸까요?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섞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더없이 위대한 생각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영감도 과학도 혼자 잘난 척은 그만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동업을 해야 합니다. 자존심 싸움 끝에 등 돌리고 멀어지는 둘의 속마음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3. 동업. 자존심 싸움을 통해 영감과 과학의 본심을 확인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지만 서로를 궁금해한다는 것, 가끔 외롭다는 것, 그래서 서로에게 기대고 싶어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영감과 과학이 잘 섞일 때 생각은 더 큰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둘은 어차피 동업해야 할 팔자를 타고난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계약하라 했습니다. 둘은 이 말에 결국 동의했고 계약서에 쾅쾅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당신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면 이 계약서를 복사해 냉장고 문짝에 붙이십시오. 동업 계약서. 영감과 과학 쌍방은 훌륭한, 늠름한, 황홀한 생각 생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영감과 과학은 서로를 존중한다. 여기에서 존중이란 상대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도 고개 돌리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를 뜻한다. 쌍방 모두 고개 움직이는 각도가 좌우 15도를 넘지 않도록 새로 세팅한다. 2. 쌍방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영감은 과학에게 세상 모든 자료, 통계, 분석을 요청할 수 있고 과학은 영감에게 천편일률적인 자료, 통계, 분석에서 벗어날 신선한 아이디어 같은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쌍방은 이를 고분고분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일방이 영업이익을 독점할 수 없다. 따라서 생각이 어느 일방에 공이라는 느낌을 주는 모든 단어는 금지어가 된다. 예를 들면 영감은 불현듯 같은 단어를, 과학은 입증 같은 단어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 모든 동업은 이익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진다. 4. 둘은 서로에게 빠지면 안 된다. 과학의 매력을 뒤늦게 알았다면 영감이 과학 흉내를 내서도 안 되고 영감의 천재성에 반했다면 과학이 스토커처럼 영감 주위를 서성거려서도 안 된다. 각자 귀한 역할이 있으니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과학은 적당한 거리가 몇 미터 몇 센치인지 따지지 않는다. 5. 과학이 뿌리라면 영감은 꽃이다. 뿌리가 근거를 마련하면 꽃은 자유롭게 아름다움을 뽐내면 된다. 뿌리 없는 꽃은 공허하고 꽃 없는 뿌리는 건조하다. 웬 꽃 타령이냐고? 계약서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 슬쩍 넣은 조항이다. 6. 영감과 과학은 매일 아침 머리라는 생각 공장으로 출근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공장장이어야 할까? 그건 생산한 생각의 쓰임에 따라 다르다. 글쟁이는 영감에게 공장장 완장을 채워줄 수 있다. 영감의 개입을 억제한 생각이 필요한 사람은 과학에게 공장의 지휘, 관리, 책임을 맡길 수 있다. 딱히 정답은 없다. 다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야 한다. 공장장이 누구든 서로에게 틈을 보여야 한다는 것. 공장이 생산하는 모든 생각은 동업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 과학에 딱딱하지 않게, 과학에 느슨하지 않게. 7.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영감과 과학의 주인인 나의 판단에 맡긴다. 8. 나는 영감과 과학이 애써 생산한 생각을 머릿속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최대한 이른 시간에 글자라는 도구를 사용해 글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 훌륭한, 늠름한, 황홀한 생각이 온데간데 없이 증발하는 건
나의 게으름 때문이다. 9. 계약 해지는 오직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나의 사망. 10. 나는 사망 직전까지 쌍방이 계약을 잘 지키는지 관리, 감독, 감시, 간섭, 지적, 조언, 충고, 호통할 권리를 갖는다. 아니, 의무를 진다. 11. 이 계약서는 두 부를 만들어 영감은 가슴에, 과학은 머리에 각각 보관한다. 4. 편지. 자네들 대화 흥미롭게 들었고 동업계약서도 잘 읽었네. 먼저 잘했다는 칭찬의 말을 드리네. 아니,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드리네. 느닷없는 칭찬은 보고 감사는 또 뭐냐고?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라네. 자네들 계약서에 등장하는 바로 그 나라네. 자네들의 주인이지. 명색이 주인이라는 양반이 실은 이제껏 자네들을 잘 몰랐다네. 내 생각을 자네 둘이 만들어 바친다는 사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네. 그동안 나는 누가 건넨 건지도 모르는 귀한 생각을 널름널름 받아먹기만 했던 거지. 이번에 자네들 존재를 확실히 알았고 존재의 의미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네. 내가 상상한 자네들 모습을 말해줄까? 먼저 영감. 자네는 두툼한 뱃살과 게으른 눈매를 가졌어. 늘 뱃살 가리는 헐렁한 옷을 입고 눈매 감추는 짙은 선글라스를 쓰지. 하지만 소용없어. 자네가 게으른 시간에 일어나 게으른 하품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 자네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좋아하는 이유가 돼지 기름이 소주 흘러들어갈 목구멍을 넓혀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지. 하지만 누구도 자네의 식성과 살집을 지적하지 않아. 지적은 태도나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자네를 싫어한다는 건 아니야. 자네를 만나면 늘 어떤 기대를 하지. 기대하지 않았던 걸 불쑥 내놓을 거라는 기대. 물론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질 때가 훨씬 더 많지만 어쨌든 자네는 비범한 매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 다음은 과학. 자네는 좁은 이마와 날카로운 턱선을 지녔지. 알이 두꺼운 안경을 썼고 거북이처럼 늘 등에 가방을 붙이고 다니지. 가방 속엔 돋보기와 삼각자, 손때 묻은 수첩, 이 책 절반 크기의 글자가 깨알처럼 박힌 책 몇 권. 평소 사람들은 자네에게 말을 걸지 않지. 사람들 귀는 자네의 그 지나치게 친절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 하지만 어떤 위기를 느낄 때, 호기심이 강하게 차오를 때는 자네를 찾지. 활짝 연 귀를 자네 앞에 내밀며. 물론 귀는 금세 피곤한 표정을 짓고 말지만 어쨌든 자네는 사람들이 갈증을 느낄 땐 비가 되고 주위에 떨 땐 해가 되는 꽤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 어떤가? 내 상상력. 대화 몇 토막과 계약서 한 장으로 이만한 상상력을 꺼내 보이는 내가 존경스럽지 않나? 아니면 말고. 얘기가 살짝 옆길로 샜지만 아주 딴 길로 도망간 건 아니라네. 내 상상력이 왜 자네들 모습을 그리려 했을까? 영감, 과학. 이름도 어렵고 뜻은 더 어렵고. 자네들처럼 난해한 개념어를 상대하는 방법을 나는 익히 알고 있거든. 그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저장하는 거야. 자네들을 형체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려 애쓰는 거지. 물론 내가 나에게 선입견을 심는 일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지랑이나 유령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이제 내가 자네들 존재를 알았으니 시도 때도 없이 시시껄렁한 도움을 청할 걸세. 그러니 자네들도 나를 알아야겠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어떤 습관을 지녔는지, 어떤 꿈을 꾸며 사는지 주인을 알아야 주인이 원하는 걸 턱턱 내놓을 수 있을 테니까. 자, 이제부터 나를 설명할 테니 잘 기억해 주게. 만날 때마다 누구세요? 묻지 말고
나는 카피라이터라네. 글쟁이지. 글을 쓰기 위해 먼저 하는 일이 생각이니 생각쟁이라 불러도 좋네. 하루 종일 작업실에 스스로 갇혀 생각을 생산하고 생산한 생각을 이리저리 꿰맞춰 문장을 조립하지. 나를 설명하는 단어 몇 개를 내놓는다면 수염, 연필, 술잔, 담배, 멸치국수. 이 정도면 내 적막한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졌을 거라 믿네. 또 뭘 얘기해야 하지? 더 설명할 게 없는데. 아, 내가 이렇게 간단한 인간이었나? 그럴 리 없어. 더 있을 거야. 그래, 작업실, 내 작업실 풍경을 그려줘야겠어. 앞서 말했듯이 나는 생각을 활자로 변환하는 일을 한다네. 활자를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책상 앞에 앉는 일이야. 몸도 앉아, 마음도 앉아. 연필도 종이도 앉아. 누군가에게 받은 자료도 연필과 종이 곁에 나란히 앉아. 준비의 시간이지. 모두 제자리에 앉으면 작업을 시작한다네. 받은 자료 한 장 한 장 넘기며 찬찬히 살피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사전에서 찾고 포터를 뒤지며 2번, 3번 읽어. 과학의 시간이지. 그러다 카피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이 보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긁어 모으지. 느낌 좋은 키워드, 맵시 있는 문장, 생각나는 컬러, 떠오르는 인물, 눈에 밟히는 영화, 아침 라디오에서 들은 노래, 책, 만화, 드라마, 속담, 격언, 유언, 연설, 역사, 법률, 뉴스, 낙서, 소문. 뭐든 좋아. 과학이 내게 찔러주는 건 모조리 챙기는 거지. 챙긴 그것들은 내 공책 속으로 들어가 생각의 재료가 된다네. 수십 페이지 자료를 한두 페이지에 눌러 담는 압축의 시간이지. 생각의 재료가 추려지면 추린 그것들만 붙들고 씨름을 하지. 이때 내 눈은 매의 그것이 된다네. 찾은 키워드를 남이 쓰고 있지는 않은지, 격언을 슬쩍 변형하여 슬로건으로 쓸 수 없는지, 지금 내가 하려는 이야기를 20글자로 압축할 수 있는지, 혹시 컬러 마케팅이 가능한지, 죽은 지 300년 된 인물을 모델로 세울 수는 없는지, 두 브랜드를 엮은 콜라보 캠페인은 어려운지, 과연 광고주를 설득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쓰고 고치고, 생각하고 쓰고 고치고, 이 쥐란 행위를 끝없이 반복한다네. 영감의 시간이지. 아무것도 없는 영 상태에서 이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반복이니까, 수정이니까, 변덕이니까. 그래서 내 작업 게이지는 0.7에 가까웠다 0.3으로 추락하기도 하고 0.9까지 올라갔다 깨끗이 지워져 다시 0이 되기도 해. 어쩌면 우왕좌왕인지도 비틀비틀인지도 울퉁불퉁인지도 그렇게 내가 나를 상대로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 물론 힘이 붙일 때도 있지. 가끔이 아니라 자주 있지. 그럴 땐 내 한계를 인정하는 타협도 곧잘 한다네. 틀림없는 0.8인데 그것을 1로 쳐주는 타협. 반올림이라는 어려운 수학을 동원하는 거지. 완벽한 일을 만날 때까지 오로지 전진. 끝까지 전진만을 고집했다면 나는 이미 요절했을 거야. 적당한 타협 덕에 오늘도 이렇게 꼼지락거리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다고 0.3 따위를 1로 쳐주지는 않아. 곧 죽어도 나는 프로니까. 하여튼 이처럼 어렵게 일을 만들어가는 일이 내 작업이야. 내 직업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내가 책상 앞에 우아하게 앉아 차분하게 연필을 돌려댈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심각한 오해라네. 물 위에 떠다니는 백조를 떠올려. 그게 내 모습이니까. 진부한 생각 욕하기, 부실한 자료 탓하기, 무딘 연필 야단치기, 멍청한 종이 꾸기기, 죄 없는 담배 뻑뻑거리기,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맞아, 발버둥이지. 백조의 두 발이 물속에서 하는 그 시끄러운 동작. 그런데 그 요란한 동작이 결국 글을 만들어준다는 거지.
발버둥의 시간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글이 세상에 나가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었는데, 뒤늦게 아프게 쓰리게 후에 발버둥을 치게 되거든. 물론 되돌릴 수 없지. 어떤가? 이제 나를 조금 알 것 같은가? 이 편지에 이어 생중계가 이어지니 그때 더 자세한 나를 보여주기로 하지. 고백하건대 동업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며 기분이 좋지는 않았네. 주인 제쳐두고 자네들끼리 계약한다는 게 섭섭했으니까. 6번 조항 마지막 줄을 읽을 때까지는 그랬어. 그런데 7번에 떡하니 내가 등장하는 거야. 울 뻔했어. 자네들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주인을 자네들은 기억하고 있었어. 계약 당사자는 분명 자네 둘인데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었어.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며 감사의 말을 던진 거야. 요컨대 이제껏 나는 내 안의 생각이라는 녀석이 방 하나 분양받고 독립해 사는 줄 알았다는 것. 나오라 명령하면 방문 열고 비실비실 기어 나오는 줄 알았다는 것. 생각이 자네 둘로 이루어졌음을 몰랐다는 것. 그러니 늘 먼저 보이는 하나만 붙잡고 생각 내놓으라고 때를 썼다는 것. 당연히 내가 받아들이는 건 한없이 가벼운 생각 아니면 더없이 무거운 생각. 자네 둘을 섞는 것이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생각 같지 않은 생각이 늘 내 생각이었다는. 말이 길어졌지. 이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해야 할 것 같네. 고마워서 약속을 하려는 거야. 계약서가 적시한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 자네 둘 중 어느 하나도 외롭게 두지 않을 거라는 약속. 미세한 생각 하나를 생산할 때도 자네 둘 의견을 차례로 묻고 충분히 듣고 그것들을 잘 섞어 내겠다는 약속. 그리고 또 약속함세. 이 편지를 다 쓰는 즉시 봉투에 넣어 풀을 붙인다는 약속. 내일 아침 다시 읽으면 내가 지금 늘어놓은 문장이 쑥스러운 말이거나 채신머리 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우표를 붙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추신. 막상 우표를 붙이고 겉봉에 주소를 쓰려 하니 자네들 주소를 모르겠네. 하는 수 없이 보내는 주소와 받는 주소를 똑같이 썼네. 이 편지는 자네들의 주인인 내가 받게 될 걸세. 내가 먼저 읽어보고 어떤 말이 적혔는지 잘 전해주겠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